네, 반갑습니다. 노베이스 DSQ는 진짜 논리 영어, 노빠꾸 영어 권민수입니다. 우리 같이 구문독해 수업 같이 한번 진행할 건데 강좌를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수업에 대한 주의사항과 학습 목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같이 한번 수업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제가 진행하려는 강좌는 구문독해 강좌거든요. 사실 이 구문독해 강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서 크게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문법이라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글을 읽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에만 집중하는 그런 강좌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듣는 그런 방식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법이라는 요소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에 따라서 해당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에 따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좀 하는데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야. 근데 수능이라는 정시를 봐야 돼.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을 좀 자세히 보면 다 알고 있겠지만 문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수능은 객관식이야. 모든 문제가. 그 말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서술형 문제가 없어. 그러면 굳이 그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을 알면서까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문법적인 내용은 배제를 하고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면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야. 혹은 고3 1학기 내신을 준비해야 돼. 혹은 공무원 수험생이거나 탭스, 토익, 편입 수험생이야. 그러면 그런 시험을 봤을 때는 무조건 문법 문제 꽤 많이 나와.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서술형 문제 써야 돼. 즉 영작을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문법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근데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이 없이는 절대 문법 문제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법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에 따라서 문장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학생들 중에서 이런 상담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쌤, 저는 문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독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독해를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혹은 나는 분명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문장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해당 문장 구조에 대한 문장 경험치가 없는 거야. 자, 이 말이 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공부한다고 쳐봐. 미분과 적분. 근데 엄청난 선생님으로부터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설명드렸어. 그럼 이해가 됐지? 됐죠? 그럼 바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바로 수능 문제에 4점짜리 킬러 문항 주면 풀 수 있나? 아니야. 3점짜리 줘도 실수 분명히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배운 개념을 실제 여러 개의 문제를 통해서 숙달, 반복, 체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진짜로 그 개념이 여러분께 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자연과학 계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언어도 마찬가지야. 보통 여러분들이 국어나 영어 공부할 때 언어 계열이 갖고 있는 특유의 특징이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거라 보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착각을 해. 근데 이해가 됐다랑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what을 배웠다.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온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숙달, 반복, 체화를 시켜야 돼. 이게 문장 경험치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숙달, 반복, 체화의 과정에 빠져 있어. 이 숙달, 반복, 체화의 과정을 도와주는 강의가 구문독해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세요. 수업의 진행이 이렇게 될 거야. 먼저 해당 문법, 이를테면 관계대명사 what절을 설명할 거야. 그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 있는 다양한 예문, 적게는 10문장, 많게는 30문장까지 제가 숙달, 반복, 체화를 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문장 경험치가
충분해질 거야. 그런 상태에서 해당 문장을 보시면 이제 문장의 구조가 분석이 되면서 해석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어떤 문법상 하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좀 길고 힘들겠지.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 걸고 보는 시험에서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건 시험이니까 올바른 길로 가세요. 올바른 길.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로. 됐죠? 자, 결론 종합하면 저는 결론 문법적인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상태에서 해당 문장의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장 분석한다는 소리야. 그에 따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면 이제 우리는 해석이 끝난 거야. 근데 봐봐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해석이 아니라 독해야. 쌤, 해석이랑 독해는 같은 말 아닌가요? 다르지. 보세요. 내가 어떤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읽었어.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았어, 님들?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된 거야. 여기까지만. 해석만 했지 작가가 글을 쓴 의미나 의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야. 이게 독해야. 됐죠? 그래서 저희 수업은 정확한 해석 플러스 그 문장의 의미까지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구문, 독해 강좌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분명히 제 수업은 쉽지는 않아. 힘들고 좀 벅찰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의사항 끝났고 원래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약간 노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뇌구조 만들기라는 기본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이 강의는 50분짜리 강의를 해가지고 한 1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길죠. 10시간짜리 강의니까. 근데 제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서 노베이스뿐만 아니라 내가 예전엔 영어를 잘했어. 근데 영어를 공부한 지 좀 됐어. 그러면 분명히 영어를 좀 손을 뗀 지 오래됐다 보니까 영어의 문장이나 구조나 틀을 보는 눈이 조금 없어졌을 거야. 그런 학생들도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이 강의를 듣고 구문 독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영어 뇌구조 만들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은 크게 볼 때 세 가지야. 먼저 첫 번째는 문장 성분과 품사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해.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쌤, 저 무시하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문장 성분과 품사를 잘 몰라요. 자, 이건 제가 이따가 3개의 문장을 줄 거야. 만약 그 문장이 정확히 해석이 되면 제가 진짜 정중히 사과를 드릴게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영어 문법이 나오는 시험, 내신, 수능, 그리고 뭐 탭스, 토익, 공무원, 편입 다 합쳐가지고 요즘에 가장 핫한 문제 유형이 문법 문제 유형이 2번이에요. 같은 말로 수로동사 혹은 정동사 혹은 본동사라 부르는데 문장의 진짜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게 지금 요즘 문법 시험 1타야. 제가 이번 시간에 영어 내구조 만들기 기본 강의에서 수로동사, 준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머리에 완전히 제가 박아줄게요. 됐죠? 자,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떤 환상을 좀 갖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단어만 알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환상을 좀 갖고 있더라고. 실제로 단어를 암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문장이 길어지거나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해석 절대 안 돼.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거야. 보세요.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은 크게 볼 땐 두 가지야. 첫 번째는요. 구랑절이라는 덩어리 개념이 나와. 다시 한번 구랑절이라는 덩어리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란 구랑절이라는 덩어리 개념은 제가 여기에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제가 이번에 영어 뇌구조 만들게 설명할 그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번째야. 후치, 수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할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우리말과 잘 들으세요.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우리말은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그 형용사의 위치가 무조건 명사 앞에서 꾸며. 명사 앞에서.
잘생긴 민수 혹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민수. 형용사가 한 개이든 아니면 길게 오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말은 명사 앞에서 꾸미는 거야. 근데 영어는 길어지면 무조건 뒤로 빼버려. 다시 뭐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가 길어지면 전부 다 뒤로 뺀다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여러분. 명사 뒤에서 꾸며준 데 가지고 후치라고 부른 건데 얘 종류가 대충 한 5가지 있어요. 이걸 내가 정확히 머릿속에 뚝배기에 박아 놓으면 그냥 발라내면 문장 해석이 되는 거야. 됐죠? 정리할게요. 자,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3개의 컨셉. 뭐라? 첫 번째, 문장 선문과 품사. 두 번째, 수로동사. 문장의 진짜 동사와 준동사의 비교. 됐죠? 구분하는 방법. 세 번째, 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서 후치 수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됐죠? 자, 시간은 50분짜리 10강. 조금 길겠지만 제발 꼭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암기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개념이 뭐냐면 짝개념. 이 짝개념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요거는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일단 뭐부터 하다? 반드시 암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암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 보통 쌤,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암기는 약간 고리타분하고 좀 세련되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어라는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건데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혹은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 약속이야. 약속. 근데 그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가 없어. 만약에 A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A를 별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A라는 개념을 세모라고 말해. 그러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잖아. 지금 우리가 10시간짜리 강의에서는 약속을 하는 걸 배울 거야.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제가 암기를 하라고 하면 암기를 하세요. 절대로 세련되지 못하고 안 좋은 방법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할 것들만 암기가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암기하는 거 없이 제가 이해를 다 시켜드릴게요. 됐죠?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영어에는 짝개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짝개념은 짝꿍이라 보시면 돼. 짝꿍. 다시 뭐라고? 영어에선 짝개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걔네는 뭐다? 짝꿍이야. 이 두 개의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얘네 둘은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일반적으로 아래같이 반드시 페어 개념, 짝에 대한 개념을 지닌다. 됐죠? 첫 번째, 주어 뒤에 동사 나온다. 다시 문장 맨 앞에 주어 뒤에 동사 나온다. 두 번째,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온다. 세 번째,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온다. 됐죠? 암기하시는 거야. 설명해 볼게. 자, 짝개념 1번인데 무조건 문장을 시작할 때는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돼. 다시 한번. 짝개념 1번에 근거하면 문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돼.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짝개념 1번이야. 다시 한번. 문장 맨 앞에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돼. 반드시. 그런 다음에 그 바로 뒤에는 동사가 와야 돼. 근데 잘 봐, 여러분. I love you. 됐죠? 이런 문장만 오면 너무 좋아.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문장이 길어진다고. 왜? 후치, 수식 때문에. 보세요. 문장이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안 나오고 뭔가가 막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냥 무조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있는 걸 전부 다 괄호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로 봐. 만약에 이 문장이 좀 길다. 그럼 얘는 형용사 뭐가 되는 거야? 덩어리가 되는 거야. 형용사 덩어리. 쌤, 그럼 이 가로 묶은 것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품사가 형용사인 거네요? 그치, 맞지? 왜?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쌤, 전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따 설명할 거니까. 됐죠? 다시 한번 정리. 짝개념 1번 뭐다?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가 와야 돼.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무조건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뭔가 막 왔어. 그러면 그냥 일단 무조건 가로 묶어. 그냥 무조건.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 명사를 꾸미세요.
얘네가 바로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후치 수직인 거야. 종류는 5가지가 있고요. 암기하시고 발라내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동사 뒤에 목적어인데 동사 뒤에 목적 오는 거야. 동사 뒤에 목적어 또 명사가 오는 건데 아마 알고 있는 친구는 알고 있겠지만 보세요.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는 동사를 VT라고 써. 전문용어로 타동사야. 다시 한번. 동사 뒤에 목적어를 받는 동사들을 VT라고 쓰고 타동사라고 불러. 약속인데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왜가 아니야. 봐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야? 약속이야. 근데 이걸 자꾸 왜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민수야. 근데 내가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네 이름이 왜 민수야? 그럼 얘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민수라고 지운 다음에 국가에 신고한 거야. 왜라는 게 없다니까? 약속이야. 됐죠? 다시. 짝개념 2번 뭐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를 받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약속을 한 거야. 됐죠? 근데 이 타동사와 반대되는 개념 있어. 반대되는 개념. 상반되는 개념이 뭐냐면 걔는 자동사라 쓰고 VI라고 써. VI가 뭐야? 자동사야. 근데 님들 자동사는요. 절대 목적어 명사를 뭐 할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동사는 뭐다? 절대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자동사도 빡이 치는 거야. 야, 나도 자동사지만 목적어 받고 싶어. 그러면 전치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설명할게. 자, 지금 짝개념 1번과 2번은 설명했죠. 3번 해볼게. 이건 제가 별표 하나 칠게. 보세요, 여러분. 영어에서 아는 친구는 알고 있겠지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 명사가 와야 돼. 근데 올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 자,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명사, 대명사 올 수 있겠지. 근데 참고로 제가 만약에 지금 문법, 구문독해 하는데 명사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대명사는 그냥 포함된 거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문법이나 구문독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명사라는 말을 하면 그 안에는 무조건 대명사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죠? 다시.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목적어 명사를 받아야 돼. 근데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야. 그리고 이 동사라는 애도 전치사 뒤에 오고 싶어 해. 근데 잘 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밖에 못 오잖아. 근데 얘는 동사니까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간단해.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면 돼. 그게 뭐냐면 둘, 셋. 그쵸? 동사에다가 ing를 때린 동명사야. 결론.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다시.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됐죠? 이게 3번째 짝개념이야. 정리.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 와야 돼. 다시 문장 어디에? 맨 앞에 일반적으로 주어 명사가 와야 돼. 그런 다음에 짝개념 1번에 근거하면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짝개념 1번. 두 번째, 이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아야 돼. 됐죠? 근데 타동사의 반대되는 개념이 자동사, VI라고 쓰는데 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사인데 야, 나도 목적어 명사 받고 싶어. 그러면 누가 오면 된다? 둘, 셋, 전치사. 됐죠? 그럼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제부터 전명구라 부를 거야. 전치사 명사 구라 해가지고 이게 전명구가 되는 거야. 됐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 일단 지금 제가 짝개념은 다 설명했는데 전치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필기 다 됐지? 좀 지울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처음에는 지금 약속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이해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조금 여러분 정리만 되면 머릿속에 좀 흩어져 있던 지식이 차근차근 시계 태엽처럼 맞물리는 느낌이 들 거야. 됐죠? 보세요. 전명구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님들 혹시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런 거 아나 혹시? 괜찮아. 설명할게 여러분. 영어에서 완전한 문장 혹은 뭐 불완전한 문장 이런 말을 하는데 아는 친구를 그냥 들으시면 돼. 모르면 지금 배우면 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 문장 성분 자리에 해당 품사가 다 박혀 있으면 그게 완전한 문장인 거야.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은
문장 성분 자리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해당 품사가 다 박혀 있으면 그게 완전한 문장이야. 조금 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로 이야기해보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명사가 박혀 있으면 그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러. 예시, 이를테면 주어, 삼형식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겠죠. 봐봐, 이를테면 나는 좋아한다 민수를, 이렇게 나는 좋아한다 민수를. 그럼 여기 I love 민수가 있지. 얘는 완벽한 문장인 거야. 왜?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 동사, 명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여기 만약에 이 문장에 명사를 좀 더 쓰고 싶어. 근데 봐봐 여러분, 이 명사는 이따 배울 건데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이 문장을 보시면 이미 이 주어 자리에 명사 있고 서술어 자리에 동사 있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명사는 들어갈 뭐가 없다? 둘, 셋,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없다고. 근데 이 명사가 나는 꼭 이 문장에 들어오고 싶대. 그러면 누굴 데려오면 되는 거야? 둘, 셋, 전치사. 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살짝쿵 전치사라는 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야. 자리. 그래서 저는 전치사 목적어 세 번째 짝개념의 기능을 이렇게 생각해. 완전한 문장 내지는 자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싶은데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전치사를 써준다. 그게 세 번째 짝개념인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의 기능인 거야. 한 번 더 볼게요. 예문을 보세요. 잘 봐 여러분. 나는 학교에 간다. 영작해 볼게요. 나는 학교에 간다. 잘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볼게요. I go. 이러면 나는 학교에 간다죠. 영어에서 이 go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야. 나중에 할 건데 일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이 완벽해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바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 근데 나는 지금 가긴 가는데 어디에 가는 거야? 학교라는 명사를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명사는 다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주어 자리에 대명사 I, 동사 자리에, 서술어 자리에 go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럼 이 school이란 명사는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지. 그때 쓰는 게 뭐라고? 둘, 셋, 전치사 to. 맞잖아. 지금 보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 지금 명사가 왔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짝개념의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의 기능이 뭐다? 완전한 문장 혹은 일형식 문장 다음에 명사를 쓰기 위해서 전치사가 와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시죠? 자,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 이제. 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면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짝개념 배웠기 때문에 제가 문장 성분과 품사를 설명할 건데 아직도 내가 정말로 문장 성분과 품사를 잘 알고 있다고 좀 착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 자,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예문이에요. 하나, 둘, 세 문장인데 세 개의 예문인데 요거를 제가 한 5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거야. 아시겠죠? 시작. 물 좀 마실게요. 했죠? 아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봤는데 내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겠다. 아마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시 한번.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를 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심각한 거야.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이 좀 힘들었을 부분이 뭐냐면 여기였어. 나머지는 괜찮아. 근데 첫 문장부터 나는 오리라고 하는 순간에 문장 성분과 품사 그냥 모르고 있는 거야. 다시 두 번째 문장을 소라고 읽는 순간에 혹은 생각하는 순간에 문장 성분과 품사를 모르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문장 이때 stay를 머물다 라고 동사로 해석하는 순간에
문장 성분과 품사 그냥 다 튀겨버린 거야. 됐죠? 잘 봐,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짝개념 1번 배웠지? 복습하는 거야.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 이제부터. 짝개념 1번은 뭐야?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가 오고 그 바로 뒤에 뭐 온다? 둘, 셋, 동사가 온다. 이게 짝개념 1번이었어.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 보세요. 문장 맨 앞에 I라는 주어가 왔네. 근데 여러분 can은 다 알 거야. can은 뭐야? 둘, 셋, 조동사. 그쵸? can은 조동사야. 요것도 아시죠? 조동사 뒤에는 뭐 와야 돼? 둘, 셋, 동사, 원형. 뭐라고? 동사, 원형. 뭐라고? 동사, 원형.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다시 한번.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야. 뭐라고요? 동사 자리.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자리라는 워딩을 썼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덕이란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덕이란 단어를 올이라는 명사로 암기했단 말이야. 잘 봐, 여러분. 근데 이 덕은 명사 올이뿐만 아니라 동사라는 피하다의 뜻도 갖고 있어. 피하다. 쌤, 그럼 여긴 동사 자리인 거요? 동사 자리야. 왜? 너가 말했잖아, 아까 전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고. 짝개념 1번에 근거하면 문장 맨 앞에 주어 명사 뒤에 동사 오잖아. 여기 동사 자리야. 여러분들이 짝개념 1번을 알고 있었다면 혹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머릿속에 올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사 뜻을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사전 찾아봐야지. 네이버 치면서. 됐죠? 읽어볼게. 동사 자리니까 나는 스톤, 짱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정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소가 아니야. 소가 아니야. 보세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죠. 얘를 전문용어로 수동태라고 불러. 나중에 할 거야, 수동태. 근데 여기는 동사 자리야.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pp는 영어에서 품사가 형용사야. 근데 얘는 준동사란 말이야. 근데 준동사라는 놈은 태생이 동사였어. 그러니까 얘도 동사처럼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나중에 할게. 곧 할 거야. 쌤, 그러면 카우도 동사할 때 뜻이 있는 건가요? 있다니까. 왜? 동사 자리에 동사 뜻이 없는데 설마 넣진 않았을 거 아니야? 찾아봐야지. 혹시 여러분 그런 단어 아나? coward. 겁쟁이라는 뜻인데 카우가 동사 쓰이면 이게 겁을 먹다야. 겁을 먹다. 해석해보면 그녀는 쉽게 겁먹는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녀는 쉽게 겁을 먹는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문장이 좀 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하기 좀 힘든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째 문장은 해석의 편의함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한번 발라내볼게. 됐죠? 자, 보시면 문장 맨 앞에 주어 patient인데 짝개념 1번에 근거하면 주어 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와야 돼. 근데 이 who는 동사는 아니잖아. 쌤, 여기 뒤에 보니까 could see가 있는데요. 이 could see는 patient에 걸리는 동사가 아니라 이 who에 걸리는 동사야. 나중에 할 거야, 후치할 때. 이런 WH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WH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버리면 돼. 됐죠? 이 세 번째 지문은 해석의 편의함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발라내 볼게요. 이렇게 한 번 더 끊기는 거야. 됐죠? 해석해 볼게요. 그들의 병원 침대니까 병상. 됐죠? 그들의 병상으로부터 나무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은 필요했다. 뭐가? 더 적은 진통제가. and는 접속사. 자, 앞으로 여러분 접속사는 저를 별표라고 쓸게. 다시 한번. 접속사는 약속이야. 저랑. 접속사는 이제부터 무조건 별표야. 됐죠? 자,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주어 patient랑 같으니까. 됐죠? 다시 한번. 그들의 병원 침상으로부터 나무를 볼 수 있던 환자들은 더 적은 진통제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had는 have의 과거 시제지. 가지다야. 근데 가지다는 여러분 타동사지. 뭐뭐를 가지다.
핸드폰을 가지다, 연필을 가지다. 됐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둘, 셋, 목적어, 명사 자리야. 쌤, stay 동사 아닌가요? 맞아. 동사 자리일 때. 무슨 자리야, 님들? 둘, 셋, 명사 자리야. 그럼 stay 명사 뜻이 있나요? 명사 뜻이 있다라기보다는 명사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볼게요. 그런 환자들은 더 짧은 병원에서의 머무름을 가졌다. 의역하면 입원 기간이 짧았다 정도의 느낌인 거야. 이게 넷이죠. 한번 더 해볼게. 자, 그들의 병상으로부터 나무를 볼 수 있던 환자들은 더 적은 진통제를 필요로 했고 그런 환자들은 입원 기간이 짧았다. 직역하면 더 짧은 병원에서의 머무름을 가졌다. 이게 넷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봐봐. 지금 문장 3개 같이 한번 해석해 봤는데 쉽지가 않았을 거야. 아마 상당 부분의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원인은 이거야. 다시 한번 문장 성분과 품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개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넘어가도 좋아요. 다다음 강인 수로동사와 준동사의 구분을 바로 들으시면 돼. 근데 만약에 이 3개의 문장을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문장 분석과 해석이 깔끔하게 못 됐다. 그러면 바로 품사 문장 성분 들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정리할게. 보세요. 자, 왜 단어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됐을까? 결론이야. 잘 들으세요. 결론이야. 영어는 위치와 자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시 영어는 위치와 자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어의 모양이 품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영어는 위치와 자리의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어의 모양 따위가 품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영어는 자리가 품사를 결정하는 품사를 공용하고 공유하는 언어야.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A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혹은 형용사도 가능하고 혹은 동사도 가능해. 하나의 단어가 품사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뭐라고? 영어는 위치, 자리가 중요한 위치어야. 우리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단어의 모양을 가지고 암기해버리면 명사 뜻만 암기했다 그러면 형용사, 동사 다 튕기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넉이었던 거야. 명사일 때 오리 말고도 동사제로 오면 피하도록 바뀌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문장 성분과 품사를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됐죠? 자, 정리할게요. 자, 문장 성분과 품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문장 성분과 품사를 설명할 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 제가 진짜 최대한 쉽게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님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자세는 아니야. 야, 내가 진짜 개 똘빡인데 내가 돌머리야. 한번 이해시켜봐.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열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좀 받아들이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보통 문장 성분과 품사를 설명할 때 문장 성분을 집에다가 비유하고 품사를 가전제품에다 비유를 해요. 잘 들어봐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가전제품이 집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집이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가전제품이 집 안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가전제품이 집 안에 들어가는 거야. 같은 논리로 품사가 문장 성분 어디에? 자리에 박힌다. 다시 한번 품사가 문장 성분 어디에? 자리에 박힌다. 자리 싸움이야. 자리 싸움 적어볼게요. 품사가 문장 성분 자리에 박힌다 혹은 들어온다 까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보세요. 아마 아는 친구를 알 건데 이것도 좀 잘 몰라. 제가 보통 수업할 때 질문을 좀 해. 얘들아 명사의 역할이 뭐야? 이렇게 질문했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물의 이름이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사물의 이름은 명사의 역할이 아니라 명사의 정의야. definition. 그럼 명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야. 주목보래. 주목보. 요거는
100% 정답이라고 보면 한 80점짜리인 것 같아. 잘 보세요. 명사의 역할은 잘 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힌다. 이렇게 말해야 돼. 다시 한번. 명사는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혀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100점짜리야. 다시 한번.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 보세요. 잘 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개념이 끝나면 여기 나와 있는 되게 어려운 개념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 보세요. 투부정사, 의문사구, 동명사구, 대절, 왓절, if, 에더절, 의문사절 같은 말로 간접의문문 혹은 복합 관계사절 배울 거야. 근데 이런 거 알아봤자 어차피 해석해봐 혹은 영작하라 가면 못해. 왜? 얘네가 명사인 걸 몰라. 얘네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박아야 되는데 자리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려운 개념 알아봤자 문장 선문과 품사를 모르면 답이 없다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명사의 역할이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힌다고. 보세요 한번. 예문 주어 삼형식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쵸? 잘 봐 님들. 만약에 이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세모가 왔어. 그럼 이 세모의 품사는 뭐야? 둘, 셋, 명사. 왜? 명사는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히니까. 왜가 아니야. 약속이야. 이번에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동글동글이 왔어. 동글동글. 그럼 이 동글동글의 품사는 뭘까? 둘, 셋, 명사. 왜?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니까. 됐죠? 만약에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별표가 왔어. 별표가. 그럼 이 별표의 품사는 뭐야? 명사라야. 왜? 주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오는 거니까. 마지막. 이 주어 목적어 자리에 빵꾸똥꾸가 왔어. 빵꾸똥꾸가. 질문. 이 빵꾸똥꾸의 품사는 뭐야? 명사. 왜? 주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 명사 자리니까. 결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거 뭐든 상관없어. 모양이 뭐든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일단 명사로 봐야 돼. 됐죠? 자,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는 시선, 시야,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동사야. 근데 잘 봐, 여러분. 조금 웃긴 게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마. 그쵸? 저도 물론 수업할 때 이렇게 쓰기는 해.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한 번쯤 했으려나? 보세요. 이 주어는 문장 성분이지. 다시. 이 주어는 뭐야? 얘는 문장 성분이잖아. 이 동사는 문장 성분이야? 품사야? 품사지. 얘는 품사야.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문장 성분은 총 4가지고 얘는 무슨 어로 끝나는 거야. 다시 한번. 문장 성분은 총 몇 개야? 4가지고 무슨 어로 끝나요. 품사는 총 8가지. 8품사고 얘는 무슨 사로 끝나. 즉 동사는 사자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품사야. 이게 이상하다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다면서. 그럼 얘도 품사가 아니라 서술어인 P라고 써야지. 그래야지 일관되잖아. 통일성이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품사가 문장 성분 자리에 박힌다고. 품사가 문장 성분 자리에 박힌다고. 여기는 서술어의 자리야. 동사의 자리가 아니라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박히는 거라고. 근데 왜 SP를 안 쓰고 SV라고 쓰는지 설명할게. 잘 보세요. 이 동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리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빠라바라바빠빰 서술어 자리밖에 없어. 즉 정리하면 P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V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SP 대신에 SV라고 써온 거야. 원래는 적합한 표현 아니야. 제가 실제로 영미권 국가의 그 교과서를 보니까 SV라는 말을 안 쓰고 SP라고 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SV라고 써왔어.
그래서 저도 그냥 SV라고 쓸게, 앞으로. 됐죠? 정리. 자, 동사의 역할은 뭐다? 동사의 역할은, 그치?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간다가 이게 동사의 역할이야. 다시 한번 잘 들어, 님들. 중요한 거였고, 이제. 다시. 명사의 역할은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박힌다. 자리에 박힌다. 됐죠? 두 번째, 동사의 역할은 뭐다? 서술어 자리에 박힌다. 근데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P 콜 V가 성립해서 그냥 편의상 SP 대신에 SV라고 쓴다. 까지가 정리가 됐죠? 잘 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걸 거야. 다음에 하긴 할 건데 미리 좀 한번 떡밥을 던질게. 이 동사애를 중에서 약간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신박하거나 조금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 있어. 다시. 이 동사가 되게 많은데 이들 중에서 되게 신박하고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 있어. 원래 동사의 역할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동사의 원래 역할이야. 근데 조금 이상한 애들이 좀 많아. 걔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 동사인데 나 이 자리 말고 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가고 싶어. 다시. 동사의 역할은 서술어 자리 가는 건데 나는 명사 역할 혹은 형용사 역할 혹은 부사 역할 해보고 싶대. 그런 애들만 따로 모아서 진화한 게 준동사야. 됐죠? 미안. 준동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인 동명사 다음에 분사라는 애들이 있어. 다시 한번 그냥 편의상 비유할게. 동사는 피카츄야. 피카츄. 근데 이 피카츄가 진화한 거야. 뭐로? 라이츄로. 잘 봐, 여러분. 자, 동사를 중에서 동사의 역할은 서술어 자리 가는 건데 나는 명사 역할도 하고 싶고 형용사, 부사 역할도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동사가 진화한 게 뭐라고? 준동사라고. 그럼 잘 봐, 얘들아. 피카츄가 라이츄가 된 거지. 그러면 라이츄는 더 이상 피카츄야, 아니야? 다시. 라이츄는 더 이상 피카츄야, 아니야? 아닌 거야. 아닌 거라고. 정리. 준동사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야. 진화했으니까. 됐죠? 준동사의 특징을 설명할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설명한 다음에 필기하시면 돼. 첫 번째. 얘는 준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준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왜? 라이츄로 진화했으니까.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시험 문제 1타야. 이게 시험 문제 1타. 됐죠? 두 번째. 다만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뭐는 이어받냐면 동사의 성질은 이어받아. 왜? 태생의 동사였으니까. 그래서 이 동사 준동사도 동사처럼 주어가 필요해. 주어가. 근데 얘는 그냥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로 표현을 조금 바꿔서 써. 그냥 같은 거라 보시면 돼. 다시. 준동사는 동사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 역할을 못해. 그래가지고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동사 앞에 주어가 있듯이 준동사 앞에도 필요하다면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동사의 뒷구조가 동의를 해요. 얘도 제가 별표 하나 할게.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볼게. 봐봐. 이 준동사가 태생의 동사였지. 내가 동사인데 내가 준동사로 진화를 한 거야. 근데 내가 태생이 만약에 3형식이었어. 그럼 내가 준동사로 진화를 해도 뒤에 목적을 끌고 와야 돼. 왜? 태생의 동사였으니까. 다시. 만약에 내가 5형식 동사였어. 근데 내가 준동사, 라이츠로 진화한 거야. 그러면 나는 준동사가 됐지만 뒤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 갖고 와야 돼. 이게 뭐다? 동사의 뒷구조와 동일하다. 그런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님들. 네 번째. 부정 표현이 가능해요. 부정 표현 가능. 왜냐면 동사 부정할 수 있잖아. 두 가지고. 준동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준동사 부정할 때는 준동사 앞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분사 앞에 그냥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돼.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일단 이거 적어 놓기만 해. 그리고 납득이 되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또 할 거야. 됐죠? 5번째. 동사를 꾸며준 애들이 있는데 걔가 부사야. 곧 조만간 할 거야. 동사를 꾸며준 애들이 있는데 걔가 부사야. 마찬가지로 준동사가 됐어도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이게 준동사의 특징 다야.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문장선과 품사를 다 배운 다음에 준동사와 수로동사와 비교하는 거 배울 거거든요. 그때 또 설명할 거야. 근데 일단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두시고 암기라도 하세요. 암기한 다음에 제가 본격적 수업 들어가면 이해를 시켜드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필기했죠, 님들? 다시 한번. 준동사는 태생의 동사였어. 그래서 동사 성질은 그대로 받는다. 하지만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서술어 자리 불가능하다고. 됐죠? 이런 거야. I 안 쓸게 일단. I love Science. PSY. Mother, Father, Gentleman. I love Science인데 이거 맞는 문장이지. 근데 I to love Science나 I loving Science 안 된다고. 왜?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준동사니까 동사 자리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았어요. 나중에 할게. 지울게 이제. 좋았어요. 자, 첫 시간부터 중요한 개념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예습은 하지 마. 대신에 복습만 좀 꼼꼼해서 복습만. 예습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어차피 봐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쵸? 그냥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됐죠?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형용사인데 형용사 별표 하나 칠게. 자, 지금 형용사의 기능을 끝낼게. 아예 볼게요. 형용사의 기능은 크게 볼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얘는 명사를 꾸며줘. 근데 명사를 꾸민다를 조금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불러. 다시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불러. 그리고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 가능하다고. 요렇게. 쌤, 아까 전에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지 않았나요? 맞아.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가능, 다음에 형용사도 가능해요. 다시 보어 자리에 뭐라고? 명사 대명사 가능, 형용사까지 가능해. 됐죠? 근데 잠깐만 여러분 봐봐. 간혹 가다가 영어 참고서나 영어 문제집이나 혹은 학교나 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야. 뭐냐면 한번 적어 놓어 볼게. 한정적 용법 혹은 서술적 용법. 이런 용어가 좀 등장할 때 있는데 그냥 개무시하세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긴 한데 이렇게 너무 어려운 용어를 몰라도 돼. 보세요. 한정적 용법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을 조금 있어 보이게 쓴 거야. 한자 표현이야.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서술적 용법이라 그냥 말을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거 몰라도 된다고. 정리할게 이제. 만약에 내가 영어 문제를 푸는데 한정적, 서술적 나오는 순간에 한정적은 명사를 꾸며주구나. 서술적은 보어 자리에 오는구나 라고 그냥 정보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한정적, 서술적 보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한정적은 명사 수식, 서술적은 보어 자리라고 정보를 처리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부사 역할만 좀 설명한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시간은 마칠게요. 됐죠? 부사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얘는 족밥 쓰레기예요. 다시 부사는 뭐다? 족밥이에요. 족밥. 중요하지가 않아. 문법, 문장 구조에서는. 독해에서 부사는 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문법 구조를 볼 때, 문장 구조를 볼 때는 부사는 쓰레기야. 왜냐면 이 부사는 이 문장 성분 자리,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 아까 제가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다 했죠. 시험에 물어봐. 야, 여기에 부사 써도 되냐고.
안 돼. ly형 부사 못 들어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와. 나중에 제가 2형식과 5형식과 설명할 건데 간혹 가다가 ly지만 보어절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있어. 나중에 할게. 자, 정리. 부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족밥 쓰레기다. 그래서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쌤 그럼 부사의 기능은 없나요? 있긴 있어요. 설명할게. 보세요. 거의 끝났어, 님들. 자, 첫 번째 부사. 여기 적을게, 여기래. 1번. 얘는 문장 성분 자리에 못 들어가. 다시 보호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두 번째,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수식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수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전에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보어 자리에 막힌다 했지. 그럼 결국 명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형용사밖에 안 돼. 근데 이 부사는 명사, 대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또 얘는 자기가 자기를 꾸며. 즉 부사가 부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분사구문이야. 나중에 할게요. 다시. 이 부사는 명사, 대명사를 제외하고 동사도 가능, 형용사도 가능, 부사가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됐죠? 세 번째. 이 부사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족밥,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리가 자유롭다.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부사는 족밥,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리가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됐죠?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지금 품사 지금 정리한 게 명사, 대명사 2개, 동사 하나, 형용사 하나, 부사 하나 해가지고 총 5가지를 다 정리가 된 거야. 됐죠?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구랑 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짝 개념, 그리고 문장 선문과 품사 했으니까 제발 복습 꼼꼼히 하시고 다음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했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수고했습니다.